레이트 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반응 차수와 레이트 로에 대해서 레이트 로의 형태, 사실은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리화학 2에서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리뷰를 할게요. 파워로 형태로 레이트 로가 표현되죠. 파워로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뭔지, 그래서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와 non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 리버서블 리액션과 이 속도 상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하고 강의 2번에 이 챕터는 끝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이거 왜 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각 리액터의 종류별로 디자인 이퀘이션을 다 유도해 놨죠. 그래서 이 디자인 이퀘이션을 보면 배치 리액터는 반응 시간을 구하는 거고 CSTR, PFR, PBR 같은 이 플로우 리액터는 볼륨을 결정하는 건데 또는 이제 캐탈리스트의 무게. 그런데 적분을 X까지, 컨버전 X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적분을 하거나 또는 이제 대수적으로 이 컨버전을 곱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식에 보면 한 가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 반응 속도, 얘가 상수면 마음 편한데, 얘처럼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얘네들이 상수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변하죠.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변해요. 따라서 이 반응 속도, 리액턴트가 사라지는 속도, 저 속도를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해 놓으면 여기다 그 컨버전의 함수식을 집어넣고 적분하면 되지요. 또는 여기다 넣고 뭐 곱하기 나누기 하든지.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식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컨버전의 함수로 반응 속도를 표현하려고 해.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할 순서는 이렇게 돼요. 먼저 이번 챕터에서 우리가 반응 속도 법칙 레이트 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리뷰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미 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이트 로는 온도의 함수인 속도 상수와 그 다음에 반응물의 농도로 표현되어 있죠. 반응물의 농도로 표현되어 있어요. 컨버전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일반적인 화학 반응의 속도는 온도와 농도의 영향을 받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3장에서 이 레이트 로를 농도와 온도에 의해서 표현되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장에 가서 컨버전이라는 스토이키오메트리라는 이제 챕터가 있는데 그 스토이키오메트리를 이용을 하면 농도를 컨버전의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있을 것 같지요. 예, 있어요. 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장 가서 공부할 스토이키오메트리를 레이트 로하고 이제 접목을 시키면 이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디자인 이퀘이션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리액터 사이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레이트 로에 대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리뷰를 해봅시다. 두 개를 컴바인해서 이제 이걸 얻는다라는 거고. 자, 레이트 로 공부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용어를 복습을 해봅시다. 먼저 호모지니어스와 난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죠. 호모지니어스와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은 리액션 믹스처가 페이즈가 하나예요. 하나의 페이즈. 뭐 리퀴드 페이즈면 리퀴드 페이즈, 가스 페이즈면 가스 페이즈, 이런 식으로 페이즈가 하나야. 사실은 화학 반응이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나죠. 하지만 사실은 고체 재료에서도 화학 반응은 일어나요. 그래서 리액션 믹스처가 솔리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액체나 기체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호모지니어스 리액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리액션 믹스 전체가 기체이거나 또는 액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은 리액션 믹스처 안에 두 가지 페이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페이지가. 대부분의 경우 촉매 반응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넣어주는 촉매가 많은 경우 고체예요. 그래서 고체와 기체가 같이 공존하는 헤테로지니어스일 수가 있고, 또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의 특징은 예를 들면 고체, 액체가 같이 있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고체 페이지도 있고 액체 페이지도 있고 두 페이지 간의 계면, 인터페이스도 있겠지요.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주요한 화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은. 이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은 많은 경우 촉매 반응이기 때문에 아마 반응공학 2에서 캐탈리시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 그때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많은 내용은 캐탈리시스의 상당 부분 내용은 물리화학 2에서 이미 공부하기도 했고, 랭뮤어 아이소섬, BET 아이소섬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랭뮤어 힌셸루드 메커니즘, 엘리 리들 메커니즘 이런 것도 배우고, 나중에 이 캐탈리시스가 있는 챕터에 가면 그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1학기 때 다루지는 않을 거야, 근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비가역, 가역 반응. Reversible Reaction은 전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맥시멈 컨버전이 일단 이론적으로는 100%가 가능하지요. 하지만 너무 무한대의 시간이나 또는 무한대의 볼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액터 사이즈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 Reversible Reaction은 화학 반응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가능한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정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정반응이 자발적이냐? 역반응이 자발적이냐? 어느 방향이, 어느 화학 반응의 방향을 결정하는 판단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어떠한 변화의 자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야? 오버롤 엔트로피죠. 무조건 답은 엔트로피예요. 자발성의 답은. 그런데 불편하다고 했었죠. 물리학 시간에 공부했지만 엔트로피 갖고 따지려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서라운딩 엔트로피 변화를 다 계산해서 그걸 합한 오버롤 엔트로피 값을 고려해야 되는데 번거로워. 그래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도입한 게 뭐였어요? 웅얼웅얼 되지 말고 용감하게 얘기하세요. 뭐였지? 깁스 에너지. 그렇죠? 깁스 프리 에너지였었어요. 깁스 프리 에너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면 깁스 프리 에너지의 변화 값이 마이너스면 그게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도입을 하게 되면 물론 특정한 조건에서만 맞아요. 예를 들면 깁스 프리 에너지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피지컬 또는 케미컬 체인지에 대해서 델타 G 값이 음이 되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바로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내가 방금 질문했던 정반응이 자발적이냐 역반응이 자발적이냐 이거에 대한 판단 근거는 오버롤 엔트로피고, 또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는 깁스 프리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불편해서 사람들이 또 도입한 개념이 있죠. 그게 뭐야? 이런 평형 반응의 정반응, 역반응 방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또 도입한 개념. 평형상수죠. 네, 그래요. 평형상수. 평형상수는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화학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리액턴트와 프로덕트의 농도로 표현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곱하기 나누기로 되어 있는 그런 식이지요. 자,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컨센트레이션, 평형 농도와 비교해서 예를 들면 리액턴트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농도에 비해서 리액턴트가 너무 많아 지금. 그러면 화학 반응의 방향은 어디야?
정반응. 리액턴트가 너무 없어. 오히려 프로덕트가 너무 많아. 이퀄리브리움 컨센트레이션에 비해서. 그러면 반응의 방향은 역반응.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 G와 평형상수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 그건 뭐였죠? 천상 카메라가 쫓아오셔야겠네요. 내가 연력학 배우고 나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식 2개 얘기했어요. 이거하고 또 하나는 뭐였지? 이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질문한 거는 이거잖아. 이 평형상수가 바로 깁스 프리 에너지 변화량, 요거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스탠다드 깁스 프리 에너지 체인지 요 값. 그렇죠? 요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아까 오버롤 엔트로피하고 마찬가지 얘기라고 했는데 물리학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죠. 양변을 마이너스 t로 나눠봅시다. 쓸데가 없네. 여기다 마이너스. 그러면 요 t는 없어지고 여기 플러스로 내가 아까 여기다 뭐라고 썼었지? 마이너스 t.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X죠. 아까 내가 잘못 썼었나 봐.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요게 뭐예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량. 그렇죠? 그 다음에 T분의 마이너스 델타 H. 델타 H는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량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델타 H면 그 시스템 관점에서 델타 H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서라운딩 관점에서는 뺏겼을 거고 시스템 관점에서 힛을 내보냈다면 서라운딩 관점에서는 받았겠죠. 그런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특히 압력이 일정할 때 델타 H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Q로 바꿀 수 있죠. Q. 그렇죠? 압력이 일정할 때 델타 H와 Q는 똑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텀을 뭘로 바꿀 수 있어? 얘는 결국은 서라운딩에서의 엔트로피 변화 값이에요. 마이너스 Q, 델타 H가 이제 Q니까 압력이 일정할 때는 마이너스 Q, 이건 뭐야? 서라운딩 관점에서 기술된 힛의 출입량이에요. 시스템 관점에서 Q가 들어왔다면 서라운딩 관점에서는 마이너스 Q가 돼야 되잖아. 그 Q가. 따라서 요 T분의 마이너스 델타 H라는 거는 이건 서라운딩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이에요. 서라운딩과 시스템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이 2개 합한 게 뭐야? 오버롤 엔트로피. 따라서 이게 오버롤 엔트로피인 거예요. 오버롤 엔트로피 변화량. 그렇죠? 따라서 오버롤 엔트로피가 0보다 커야 자발적인 거죠. 그러니까 델타 G 관점에서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야지 자발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 밑에 있는 식이 연관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하여간 이 2개의 식은 연력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연력학의 핵심을 요약한 2개의 식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샛길로 좀 샜는데 오늘 강의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깐 딴 데 갔다 왔어요. 연력학 잠깐 갔다 왔어. 자, 그 다음에 모리큘레리티. 이것도 물리학 2시간에 공부한 개념인데 일반적인로 화학 반응은 뭐 A하고 B가 반응해서 프로덕트가 되는 반응이라고 할 때 이게 단박에 얘네들끼리 꽝 부닥쳐갖고 프로덕트가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 어떠한 여러 개의 스텝을 거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부르죠. 어떠한 스텝들을 거쳐갖고 최종적으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여러 개의 스텝을 써놓은 것을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여러 가지 스텝들을 보면 어떠한 스텝은 반응물이 하나만 참여하는 스텝도 있고 어떠한 스텝은 반응물이 2개 참여하는 스텝도 있고
뭐 어떤 건 3개가 참여하는 스텝도 간혹 있고 이래요. 이와 같이 어떤 리액션 스텝에서 그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종의 수, 리액턴트의 수지요. 그걸 몰리큘러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반응물만 그 리액션 스텝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유니몰리큘러라고 부르고, 유니몰리큘러 리액션. 그다음에 2개의 화학종이 그 반응 스텝에, 그 단계에 관여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이몰리큘러. 3개가 참여하면 터몰리큘러 리액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물리학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핵 반응을 가지고 설명했었는데, 유니몰리큘러 리액션, 이거는 보통은 화학 반응들이 화학종들 간의 이제 충돌에 의해서 원활히 일어나게 되는데, 이 유니몰리큘러 리액션은 리액턴트 혼자서 한 다음에 변신을 하는 거예요. 하고서 프로덕트 무슨 원더우먼이 변신하듯이. 여러분들 원더우먼 아나? 모르죠, 원더우먼. 우리 어렸을 때는 원더우먼이라는 아주 걸출한 여성이 계셨어요. 좀 야한 옷을 입고 아니지. 처음엔 정상적인데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속옷만 입은 형태의 굉장히 멋진 여성이 나타나서 슈퍼맨처럼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런 식이야. 지금 리액턴트가 갑자기 후루룩 하더니 프로덕트로 바뀌었어요. 이런 반응은 사실 흔치 않아요, 일반 화학 반응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로 핵 반응을 들었는데, 우라늄 뭐 숫자가 잔뜩 써 있네. 그렇죠? 뭐 시간이 많으니까 오늘은 또 잠깐 샛길로, 일반화학으로 좀 샛길로 갔다 옵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뭐야? 왼쪽 아래쪽에 써 있는 이게 뭐예요? 원자번호. 그렇죠, 원자번호. 원자번호는 양성자의 개수 갖고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이건 뭐야? 원자량.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경우 무슨 뭐 아이소토프, 동위원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은 경우 양성자의 숫자하고 중성자의 숫자가 똑같은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은 요거의 2배 정도 되는 무게의 질량이 이제 여기 적혀 있기 마련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좀 숫자가 좀 세네. 그렇죠? 네. 자, 92번 우라늄인데 원자량이 238이에요. 얘가 핵반응, 이런 걸 핵반응이라고 하죠. 핵반응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은 뭐 전자가 이제 반응물들 간에 주고받고 하면서 일렉트로닉 스트럭처가 바뀌게 되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게 화학 반응인데, 핵 반응은 핵의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90번인 TH라는 원소, 이게 뭘까? 이름? 나도 몰라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강의 전에 찾아보니까 뭐였더라? 소울륨이었나? 뭐 약간 이상한 이름이에요. 그냥 이 TH라고 써있는 이러한 원소. 이 원자 번호 90번이야. 결국 양성자 몇 개 현재? 양성자 90개. 양성자 2개 어디로 갔어? 일로 갔어요.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92개였으니까 여기 90, 여기 2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매스도 234하고 4로 이렇게 나눠진 거지. 하여간 이런 식의 핵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핵반응이 유니몰리큘러 리액션의 예예요. 유니몰리큘러 리액션. 이런 반응의 그 반응 속도, 만약에 리액턴트인 우라늄 관점에서 기술한다면 마이너스 R 우라늄은 속도 상수에다가 우라늄의 농도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렇게. 속도식이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봐야 알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 반응이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면 이 반응은 주렁주렁 여러 개의 스텝을 거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단박에 원 스텝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이 앞에 있는 개수를 여기다 써도 돼요. 우라늄 농도의 1승 이렇게 속도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또 다른 예로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의 예인데,
이것도 어떠한 화학 반응의 그 전체 오버럴 그 리액션 이퀘이션을 쓴 게 아니죠. 화학 반응 전체식을 쓴 게 아니고 어떠한 화학 반응에서 특정 메커니즘에서 특정 스텝만 적은 거예요, 지금. 특정 스텝만 적은 거고 리액턴트 두 개가 관여하죠. 이런 걸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이라고 하고 속도식을 적으면 요 브로민 레디칼에 대해서 표현해 놨네요. 그러면 이거의 농도죠. 예. 그리고 속도 상수. 이것도 실험을 해봐야 알아요. 실험을 해봐야 알지만 이게 레디칼이 이렇게 써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틀림없이 어떠한 특정 스텝을 적은 거임에 틀림없어 보여. 그렇다면 이 스텝은 엘리멘터리 리액션일 거고 여기서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는 건 단박에 일어나는 주렁주렁 몇 개의 스텝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단박에 원 스텝을 일어나는 그런 화학 반응을 얘기해요.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 1승, 1승. 여기다 1승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의 농도에 비례할 거 아니야. 화학 반응의 속도는 각각의 농도에. 그리고 개수가 얘 하나하고 얘 하나가 반응하니까 각각의 농도의 1승에 비례해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터모리큘러 리액션. 요거는 사실 흔치 않아요. 이게 흔치 않다라는 건 당구를 좀 쳐본 학생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야. 당구 치다 보면 공 3개가 동시에 쫙 하고 부닥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 당구 인생을 통틀어서 뭐 얼마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근데 당구 인생을 통틀어서 공 3개가 동시에 쫙 하고 맞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얼핏 공 3개가 동시에 부닥친 것처럼 보이는 것도 고속 카메라가 끄고 부닥치는 순간을 느리게 보면 어떨까? 2개 부닥치고 나머지 하나가 또 부닥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터모리큘러 리액션은 사실 흔치 않아요. 많은 경우에 터모리큘러 리액션처럼 보이는 것도 실제는 뜯어다보면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이 연달아 일어나는 시리즈로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인데 우리가 사람 눈이 민감하지 못해서 당구공 3개가 동시에 부닥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분석 방법이 충분치 않아서 터모리큘러 리액션으로 인식이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사실은 바이몰리큘러 리액션이 연달아 연이어 벌어지는 거겠죠. 이런 반응, 이게 지금 전체 반응을 적은 건지 특정 스텝을 적은 건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하지만 일단 외견상 보면 마치 이 3개가 꽝 부닥쳐갖고 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자,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이제 노파심에서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집어넣었어요. 일반적인 화학 반응 A하고 B가 반응해서 C하고 D가 되는 이런 반응에서 우리가 반응 속도론적인 고찰을 한다거나 리액터 사이징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한다고 했었죠? 베이시스. 뭐를 기준으로 기술을 할지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리액턴트는 뭐냐 하면 2가지 중에 농도가 적은 거. 그렇죠? A도 1이고 B도 1이라고 칩시다. 개수가. 그런데 B의 농도는 진하고 한 10몰 되고 10몰 농도. A의 농도는 뭐 0.1몰 농도야.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결국은 B가 과량으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과량으로 들어간 놈을 베이시스로 잡지 않고 적게 들어간 놈, 얘를 베이시스로 잡아서 그래서 양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바꿔놓고선 기술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기술하면 얘가 베이시스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A 관점에서 A가 1몰 소모되는 동안 B는 A분의 B몰이 소모되고 C하고 D는 A분의 C몰과 A분의 D몰이 생성된다. 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비교해보면 C가 생성되는 속도, 얘는 우리가 A가 사라지는 속도를 안 되면 이거 하나 사라질 때 얘는 A분의 C개가 생성되니까 이 속도에다가 A분의 C 곱한 게 되겠죠.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C가 생성되는 속도는 A가 사라지는 속도,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A가 사라지는 속도의 A분의 C배이죠. 마찬가지도 다 따져보면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어느 리액턴트 또는 프로덕트 관점에서 반응 속도를 기술하냐에 따라서 전체가 다 이 네 개의 관계가 다 이퀄이 되게 만들려면 양론계수를 다 나눠주면 돼요. 다만 리액턴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플러스. 왜냐하면 프로덕트는 생성되는 거고 리액턴트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리액턴트 쪽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놔야 속도가 다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전체가 다 같은 값으로 이렇게 이퀄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뭐 이미 다 얘기했던 거고. 아유. 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거지만 봅시다. 아까 나왔던 애네. NO하고 나이트로진 옥사이드하고 O2하고 반응해서 NO2가 되는 나이트로진 다이옥사이드가 되는 이런 반응인데 이 반응, 뭐 이렇게 표시한 건 이거 리버서블 평형 반응이라는 얘기죠. 앞에 관계식을 집어넣으면 리액턴트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고 얘도 리액턴트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고 얘는 플러스 2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NO2 관점에서 생성되는 속도가 4다 라고 하면 얘가 4야. 그러면 얘도 4겠지. 그죠? 그렇죠. NO 관점에서 사라지는 속도를 표현하면 걔도 4예요. 왜냐하면 양론계수가 같으니까 같은 속도고. 그 다음에 O2 관점에서 사라지는 속도, 그거의 반이죠. 양론계수가 절반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별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리액션 오더 그리고 레이트 로에 대해서 이제 다시 리뷰를 해봅시다. 우리가 반응 속도를 이제 베이시스인 A 관점에서 기술하면 마이너스 RA 이렇게 표현할 텐데 얘는 온도와 컴포지션, 그러니까 농도, 온도와 컴포지션에 의존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굳이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반응 속도는 온도의 함수인 파라미터가 K라고 해서 속도 상수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농도로 되어 있는 텀이 뒤에 주렁주렁 일반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표현돼요. 반응 속도는 온도와 농도의 조성에 의존해요. 여기에서 지금 나타난 K, 이게 반응 속도 상수인데 속도 상수 첨자에 A 이렇게 쓴 거는 리액턴트 A가 베이시스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A 관점에서 반응 속도를 표현할 때 그때의 속도 상수 그리고 얘는 온도의 함수죠. 이 속도 상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리뷰를 할 거고 근데 그 뒤에 있는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뭐 복잡한 함수는 아니고 그냥 대수식이죠. algebraic equation으로 표현이 되죠. 대수식으로. 그래서 요 K와 요 농도 텀들이 한꺼번에 있는 이 식을 우리가 rate law라고 부르는 거죠. 왜냐하면 반응 속도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그 영향을 주는 것들이 다 기술되어 있거든. 이 식만 보면 우리가 화학 반응에 대한 속도론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ate law라고 불러. 이상기체의 거동을 설명하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ideal gas equation 또는 perfect gas law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마찬가지로 반응 속도를 설명하는 식이야. 근데 그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다 여기에 고려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rate law라고 부르죠. 자, 여기에서 이 녀석들, 이 농도로 되어 있는 텀, 얘네들이 바로 반응 속도의 농도 의존성을 보여주는 텀들이죠. 그런데 요 FN, 농도의 함수로 되어 있는 요 FN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리액턴트 A의 1승이냐? 또는 리액턴트 A 농도의 0승, 그러니까 1이냐? 또는 리액턴트 A의 뭐 제곱이냐? 또는 2분의 1승이냐? 2분의 3승이냐? 그 형태, 요 함수 FN, 요거의 형태는
무조건 실험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실험으로. 실험을 해야 결정돼요. 키네틱 실험을 해서 정하는 거예요. 요거 키네틱 실험을 해서 얘를 정할 때 우리가 하는 실험적인 방법들 물리학 시간에 공부했죠. 그죠? method of initial rate, 뭐 isolation method 뭐 이런 얘기 배웠잖아, 우리. 그렇죠? 그런 실험들을 해서 농도와 반응 속도와의 상관관계를 실험을 통해서 얻은 다음에 이 함수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 뒤쪽에 있는 이 녀석은 파워로 모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로, 여기서 파워라는 게 우리가 뭐의 몇 승, 우리말로 번역하면 멱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의 기억으로는. 그래서 뭐의 1승, 뭐의 2승 이렇게 표현되는 시리즈를 갖다가 멱급수라고 하죠. 그걸 영어로 파워 시리즈라고 부르잖아. 파워로 모델이죠. 예를 들면 이런 형태가 많잖아. 그죠? 어떤 반응 속도가 속도 상수에다가 뭐 A의 몇 승, B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여기서 알파와 베타 이게 몇 승 파워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있는 요 익스포넌트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리액션 오더라고 불러요. 몇 승에 해당되는지 요 알파, 베타 이런 것들을 리액션 오더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이 속도식 같은 경우에는 그 리액턴트 A의 알파승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에 대해서 알파 오더다라고 부르는 거야. 알파가 1이라면 A에 대해서 오더가 1차, first order. 뭐 알파가 2면 2차 이런 식으로. B에 대해서는 베타가 리액션 오더가 되는 거고 전체 오버롤 오더, 전체 반응 그 지수는 차수라고 번역하죠. 반응 차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반응 차수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될 것. 여기에서 반응 속도. 반응 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몇 몰이 사라지느냐 또는 생성되느냐 이거죠. 따라서 시간분의 농도의 단위를 하고 있어요. 반응 속도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된 어떠한 rate law가 있다고 할 때 이 우변의 전체 디멘전도 이거하고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뒤에 있는 농도 의존성에 해당하는 이 텀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속도 상수의 단위는 계속 변해요. 속도 상수의 단위는 일정하게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텀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속도 상수의 단위는 계속 바뀝니다.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면 N차 반응이 있다고 칩시다. N차 반응. 오버롤 오더가 N차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때 속도 상수의 단위는 농도의 1-N승 나누기 타임, 시간 한 이러한 그 단위를 갖게 돼요. 이렇게 돼야지만 여기에다가 뒤에 있는 N차 반응에 해당하는 농도 텀들을 다 곱하기 하면 결과적으로 반응 속도의 단위가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로 오더 리액션, 제로 오더 리액션 이런 반응 농도 텀은 하나도 없고 속도 상수만 달랑 나왔어. 이런 경우라면 속도 상수의 단위는 뭐가 돼야 돼? 농도의 단위하고 같아야 되겠죠.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몰수. 그렇죠? 그 다음에 1차 반응이다. 1차 반응이다라고 하면 여기 1-1이니까 여기 0승 돼버렸네. 결국은 시간분의 1. 이런 단위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여기 농도 텀을 곱하면 농도가 부피분의 몰수니까 여기 시간이 있고 그래야 전체 반응 속도가 나오죠. 이와 같이 0차 반응, 1차 반응, 2차 반응, 3차 반응 이런 식으로 반응 차수에 따라서 단위가 바뀌어요. 속도 상수가. 그런데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어떤 반응 뭐는 속도 상수가 예를 들면 3%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막 풀라고 막 시험 문제를 냈어요. 어느 학생이 손을 딱 든 다음에 교수님 이거 몇 차 반응이에요?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내가 상심하겠죠. 그렇죠?
속도 상수 알려주면 눈치껏 알아야지 몇 차 반응인지. 물론 난 친절하기 때문에 뭐 쪼잔하게 질문하면 알려줘요. 아유, 이거 속도 상수 보면 1차 반응이란 얘기잖아. 하고 아마도 얘기할 텐데 그래도 눈치껏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lementary Rate Law 얘기를 다시 좀 할게요. 이게 앞에서 사실은 설명하는 과정에 Elementary Reaction이라는 게 뭔지 이미 얘기했죠. Elementary Reaction이라는 거는 그 반응이 뭐 줄줄이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떠한 반응이 여러분 관점에서 그렇지, A에서 프로덕트로 간다고 할 때 반응식을 A에서 화살표하고 P 이렇게 쓰지만 그게 진짜로 A가 갑자기 P가 되는 반응이 아니고 어떠한 스텝들, 뭐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이렇게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프로덕트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때 각각의 스텝에 해당되는 화학 반응식,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단박에 일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스텝을 거쳐서 일어나게 되고 그 각각의 스텝에 해당되는 걸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엘리멘터리 리액션들이 모여서 어떤 반응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그 반응 메커니즘을 따라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이 되는 반응이다, 스텝이다라고 해서 엘리멘터리 리액션 또는 뭐 스텝 이렇게 불러요. 엘리멘터리 리액션은 단박에 일어나는 거예요. 뭐 주렁주렁 복잡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단박에 쫙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아까도 예를 들었던 이런 거. 이거는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쳐서 일어나는 레디칼 메커니즘을 통해서 레디칼이 생성되고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프로덕트가 되는 화학 반응의 한 스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스텝. 보아하니 여러분들이 물리학 2 시간에 공부했었지만 이런 스텝을 통상 뭐라고 불러? 엘리멘터리 스텝 중에 레디칼이 관여하는데 레디칼이 또 다른 레디칼을 만드는 이런 스텝을 뭐라고 불렀었지? 프로포게이션, 전파 단계 뭐 이렇게 불렀었잖아. 레디칼 반응, 이 체인 리액션이라고 부르죠. 레디칼 반응은 레디칼이 생성되고 걔네들이 또 다른 레디칼을 만들면서 그 레디칼끼리 또 무슨 반응을 해가지고 프로덕트가 되는 물리학 시간에 공부한 건데 뭐 일단 넘어갑시다. 엘리멘터리 리액션이에요, 얘도.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면 이 반응식만 보면 우리가 레이트 로를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앞에 개수가 1이야. 따라서 그냥 1승 1승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면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고 이게 단박에 일어나는 거거든. 얘네들이 단박에 일어나려면 화학 반응의 속도가 어떻게 하면 빨라지겠어? 얘 농도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리니어하게 반응의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더 자주 충돌할 테니까. 얘를 높여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높여주고 이것도 높여주면 그거에 비례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반응이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는 걸 안다면 그냥 속도식을 여러분들이 쓰면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야? 어떤 반응이 딱 이렇게 써 있으면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인지 아닌지 몰라. 그건 어떻게 알아? 실험을 해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트 로는 항상 실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든 또는 남이 실험해 놓은 거를 찾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래야 쓸 수 있는 게 레이트 로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다 아는 내용이라 별로 질문할 게 없죠. 이번에는 엘리멘터리 리액션이 아닌 반응을 봅시다. 이 이야기인즉 지금 얘기하는 반응은 단박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개 이상의 스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반응이구나 라는 거예요. Non-elementary reaction 이란 말은 단박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몇 단계의 히스토리를 거쳐서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반응이구나 이런 얘기고 그런데 이 non-elementary reaction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rate law를 함부로 적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어떠한 반응들은
난 엘리멘터리 리액션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해서 레이트 로를 얻고 나서 보면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2구 1이니까 NO에 대한 2승, O2에 대한 1승 이렇게 될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면 속도식이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엘리멘터리 리액션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해서 레이트 로를 구하고 나서 보면 엘리멘터리 리액션일 때 만들어지는 레이트 로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이러한 반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반응은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말해요. 어떠한 반응이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른다라는 얘기는 그 반응은 엘리멘터리 리액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야. 단박에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지만 여러 스텝을 거쳐서 일어나는 반응이지만 어떤 놈이 실험을 해봤더니 만들어진 레이트 로의 모양이 엘리멘터리 리액션일 때 개수를 그냥 갖다 적어갖고 쓸 수 있는 레이트 로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이 follow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러한 반응을 적은 다음에 이 반응은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른다.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막 잔뜩 썼어. 그랬는데 또 어떤 학생이 손 들고선 그래서 몇 차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안 되죠, 이것도. 예, 이건 아까보다 더 많이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죠? 예. 화가 난다기보다는 약간 좀 짜증이 날 것 같아요. 예, 이건 엘리멘터리 리액션은 아니지만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르고 있어요. 자, 다시 강조하지만 레이트 로는 무조건 실험을 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엘리멘터리 리액션인지 아닌지 조차를 우리가 몰라요. 실험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험을 해서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든지 남이 실험해 놓은 걸 찾든지 해야 되죠. 옛날에는 남이 실험해 놓은 거를 찾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나는 석사 때 유기화학을 했었는데 뭐 새로운 거 합성하려고 하면 이제 문헌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케미컬 애브스트랙이라 그래갖고 그 초록을 다 화학 관련된 논문들에 초록을 다 모아놓은 케미컬 애브스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미국 화학회에서 만든 거고 1800년대부터 있어요. 1800 몇십 년에 처음 그게 나오기 시작했어. 나만 해도 대학원 때 새로운 화학 반응을 하려고 하면 남들이 관련된 거 혹시 한 개 있나 해서 1800년대 거부터 찾았었어요. 어디 가서? 도서관 서고에 가서 일일이 손으로 다 리액턴트 케미컬 갖고 찾고 반응의 종류별로 찾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일일이 다 손으로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어서 심지어 학술 DB에 안 들어가고 그냥 구글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키네틱 데이터, 이 레이트 로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이미 보고가 돼 있는 거라면 전문 학술 사이트나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웹사이트에 가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들면 이 니스트라고 이게 뭐 미국에 있는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였던 것 같아. 맞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표준과학원, 표준과학기술연구원, 우리나라 이름이 뭐라고 돼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표준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처럼 미국에 있는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모든 표준 데이터들을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어요. 그 중에 키네틱 데이터도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놨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클릭을 하면 떠야 되는데 기다려 봅시다. 뜨겠지. 뜨네요. 이게 이제 리스트에서 만들어 놓은 그 키네틱 실험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몰리큘들, 그 리액턴트를 집어넣고 프로덕트 집어넣고 이제 서밋 요거 누르면 누군가 보고한 게 있고 그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저장을 해놨다면 거기에 뜨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실험을 여기 다 있는 거나 할 필요 없겠죠.
이렇게 찾아서 하면 돼요. 아이고. 자, 뭐 똑같은 화면이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많은 화학 반응은 그게 호모지니어스가 됐던 헤테로지니어스가 됐던 많은 화학 반응은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르지 않아요. 많은 화학 반응은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르지 않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화학 반응의 양농계수를 보고 속도식을 뭐에 A의 몇 승일 거다라고 막 마음대로 적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반응 봅시다. 일산화탄소하고 CL이 반응해서 COCl2가 되는 이런 반응. 요거 실험을 해봤더니 레이트 로가 이렇게 결정됐어. 이게 만약에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랐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1승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2분의 3승이에요. 2분의 3승이야. 따라서 얘는 어떤 복잡할지 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러 단계를 거쳐갖고 프로덕트가 만들어진다는 증거고, 이때 우리가 CO에 대해서 1차, 그 다음에 CL2에 대해서 2분의 3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서 반응 차수, 오더는 꼭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분수가 나오는 경우도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오버롤 리액션 오더는 2분의 5차, 요 두 개의 합이니까 2분의 5차 반응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리액션 오도 자체를 말할 수 없는 속도식도 있어요. 이것도 물리학 2시간에 공부했었는데,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온도 텀하고 농도 텀이 따로 구분이 되지 않는 이런 속도식도 많이 얻어져요. 예를 들면 N2O가 N2하고 O2가 되는 반응,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역반응이네. 이거는 이런 반응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된대요. 요게 지금 N2O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 오버롤 오더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기가 그냥 농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죠? 리액션 오더를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K하고 농도가 분리가 안 돼 있죠. 여기 K 프라임이 또 있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리액션 오더, 오버롤 오더를 얘기 못하는 속도 상수하고 농도 텀이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속도식도 더러더러 얻어져요. 예.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을 이러와 같은 이제 속도식이 얻어지게 되면, 레이트 로가 얻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 레이트 로를 두 가지 경우로 분해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도가 낮아. 문제가 지금 얘가 문제가 되는 거지. 얘의 농도가 낮다고 해봐요. 얘가 낮아서 K 프라임을 곱한 이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야. 뭐에 비해서? 1에 비해서. 1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면 이 텀이 무시되죠. 그러면 O2의 농도가 굉장히 묽을 때는 이 반응은 몇 차 반응이란 얘기야? 1차 반응이란 얘기예요. O2의 농도가 묽을 때는 N2O에 대한 1차 반응이란 얘기예요. O2의 농도 좀 바뀐다 그래서 반응 속도 별로 안 변한다는 얘기야. 오버롤 퍼스트 오더고. 하지만 이제 이거의 농도가 많이 진해졌어. 많이 진해져서 K 프라임 곱하기 요 O2의 농도가 1보다 훨씬 커요. 그럴 때는 요 2를 무시할 수가 있죠. 이때 속도 상수는 K 나누기 K 프라임이 속도 상수가 될 거고, N2O에 대해서 몇 차 반응? 1차 반응. O2에 대해서 몇 차 반응? 마이너스 1차 반응. 오버롤 오더는 0차 반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 같은 경우에 O2의 농도가 상당히 진해졌을 때 결과적으로 속도 상수하고 합친 이 텀이 1보다 충분히 커지게 되면 O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차 반응이 되고 전체 리액션 오도가 0차 반응인 것처럼 쓰여져요. 하지만 실제 0차 반응인 건 아니지. 0차 반응의 의미는 뭐야? 리액턴트 농도에 무관한 거죠. 근데 실제로 리액턴트 농도에 무관해요? 그건 아니지. 단순히 그냥 표현된 오버롤, 외관상, 명목상 오버롤 오더가 이제 0차 반응처럼 표현이 되는 거죠. 명목상.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헤테로지니어스하고 호모지니어스 리액션 이야기를 했죠. 이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 같은 경우 이제 촉매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촉매가 많은 경우에 그 고체예요. 그리고 뭐 파우더 내지는 파티클을 쓰는 경우가 이제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기체 반응이다. 액체 상태 반응이 아니고 기체 리액턴트가 기체고 촉매는 고체인 이런 반응, 그러한 헤테로지니어스 리액션인 경우에 우리가 농도 대신에 많은 경우 압력을 써요. 왜냐하면 기체에 대해서는 압력 갖고 기술하는 게 편하니까 우리가 실제로 압력을 측정을 하고, 따라서 요거 뭐냐, 톨루엔이네요. 톨루엔하고 수소하고 반응하는데 촉매를 쓴대. 고체 촉매. 그래서 벤젠하고 메세인이 나오는 이러한 반응. 이거를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톨루엔이니까 T라고 씁시다. H2는 그냥 H2라고 쓸게요. 벤젠은 B라고 쓸게. 그 다음에 메세인이니까 M이라고 씁시다. 얘를 실험을 해보면 레이트 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프라임이 있으니까 뭘 뜻하는 거야? 웨이트로 표현되어 있는, 촉매의 무게로 표현되어 있는 속도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 수소의 베이퍼 프레셔, 요건 톨루엔의 베이퍼 프레셔, 요거 벤젠의 베이퍼 프레셔, 이런 거죠. 여기 이제 갑자기 대문자 K가 나왔어.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것도 이 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물리화학 2 시간에 공부한 게 조금은 생각나야 되는데 1 플러스 KP 분의 KP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1 플러스 KP 분의 KP 우리가 아이소썸이라는 거 배웠었죠? 온도가 일정할 때 그 압력에 따라서 흡착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거를 공부한 적이 있어요. 물리학 2 시간에. 그거를 나타내주는 곡선을 아이소썸, 일정한 온도에서 그려졌다 그래서 아이소썸, 애드소옵션 아이소썸이라고 부르죠. 흡착 등원선. 그 애드소옵션 아이소썸이라는 걸 공부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아이소썸이 랭미오 아이소썸이었어요. 그때 랭미오 아이소썸은 어떻게 표현됐었냐면 세타는 1 플러스 KP분의 KP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기억나죠? 이때 얘기하는 1 플러스 세타라는 건 뭐냐 하면 전체 흡착자리 중에 점유되어 있는 흡착자리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세타는 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의 사이값이고 세타가 1이라는 건 흡착자리 전체가 다 점유됐다는 거고, 지금 우리 강의실 같은 경우는 세타가 거의 한 99는 되는 것 같아. 거의 모든 자석이 다 찼죠. 세타가 0이라는 건 다 비어있다는 거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세타 값이 압력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랑미오가 제안한 모델에 의하면 1 플러스 KP분의 KP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여기서 P는 흡착되는 그 기체의 베이퍼 프레셔고, K가 뭐였어요? 그때 K가 흡착과 탈착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 흡탈착에 관한 평형상수였었어요.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뒤에 가서 우리가 캐탈리시스 공부할 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거 이론적으로 다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해요. 내가 일부러 랭뮤 아이소썸도 칠판에다 안 적었어. 말로만 얘기하고 어차피 반응공학 2 시간에 다시 공부할 거니까 그냥 말로만 들어주세요.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결국은 리액턴트인 톨루엔과 수소의 압력의 영향을 받아. 그 베이퍼 프레셔에. 속도 상수 당연히 나오고. 그런데 이 흡탈착과 관련된 속도 평형 상수 벤젠이 흡탈착을 하는 이 K 값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톨루엔이 흡탈착을 하는 K값이 여기 들어가 있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뭘 의미할까? 이 반응은 이 촉매를 이용해서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최소한 모와 모는 촉매의 표면에 흡착을 한다는 거예요. 예. 벤젠하고 톨루엔은 촉매의 표면에 흡착을 한다는 말이에요. 속도식이 이렇게 됐다는 뜻은. 이것도 뒤에 가면 다 공부할 거예요. 반응공학 풀 시간에. 어쨌든 하여간 여기서 있는 대문자 K는 흡착, 탈착, 흡탈착과 관련된 평형상수에 해당돼요.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자꾸 딴 동네 갔다 오는데 물리학 잠깐 또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압력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다시 농도로 바꾸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베이퍼 프레셔는 결국은 압력이에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도 크게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는 과감하게 그냥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쓰면 돼요. 어떠한 기체 I에 대해서 PV는 nRT겠죠. 압력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몰라 볼륨이 너무 작거나 또는 온도가 너무 낮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걸 과감하게 쓰면 되고 이 식으로부터 P는 CRT예요. 결국은 I의 농도 V분의 NI 이게 바로 CI잖아. V분의 NI가 CI이기 때문에 P는 CRT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농도와 압력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촉매 반응은 우리가 촉매를 얼마나 많이 넣어줘야 되냐 이게 관심사기 때문에 리액터 사이징 할 때 촉매의 무게 갖고 사이징 한다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반응 속도도 프라임을 붙여갖고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촉매 반응이더라도 부피 관점에서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어렵지 않아요. 요거 두 개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듯이 이것도 이 식이에요. 그냥 촉매의 무게 갖고 표현되어 있는 그 반응 속도 얘는 거기에다가 벌크 데인시티 곱해주면 그게 볼륨 관점에서 기술된 반응 속도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벌크 데인시티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촉매의 무게예요. 예를 들면 이 강의실이 촉매 반응을 시키는 반응기라고 합시다. 이 강의실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요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세로 길이 곱하기 요 높이 이렇게 하면 되죠. 우리가 부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다 촉매라고 칩시다. 나하고 여러분들의 몸이 다 촉매예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R''으로 돼 있는 요 화학 반응의 속도 이렇게 표현하려면 이제 내 몸무게 요즘 좀 늘어갖고 한 6kg가 넘어가 한 78 가까이 됐던데 다 배로 갔어요. 그게. 내 몸무게 그리고 여러분들 몸무게 다 합쳐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표현할 텐데 만약에 이거를 부피로 표현하고 싶으면 얘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몸무게 다 물어봐 갖고 구한 이 반응 속도에다가 벌크 데인시티를 곱하면 돼. 벌크 데인시티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강의실에 비교하면 가로 세로 높이 곱해 갖고 이 강의실의 부피 구했죠. 부피분의 우리들의 몸무게 다 합친 거. 이게 벌크 데인시티예요. 이게 벌크 데인시티예요. 이 데인시티 이름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벌크 데인시티고 사실은 여러 가지 데인시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촉매 이야기할 때. 내가 복잡하니까 그 용어를 다 소개는 안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 분필 이거 대표적인 포로스한 재료지요. 포로스한 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 여기다 뭐 사인펜으로 테두리 근 다음에 수성 사인펜 물에다 올려놓으면 사인펜 색깔이 막 스펙트럼 분리되는 거 한 번씩은 다 했었지. 왜 그래? 이게 포로스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 자체의 데인시티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이 안에 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의 데인시티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실린더 모양의 이 분필의 부피 구한 다음에 이 무게 재면 되겠죠. 그러면 또 그 데인시티 어떠한 데인시티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지. 지금 얘기한 벌크 데인시티라는 거는
이러한 분필이 이 용기 안에 잔뜩 있는데 이 용기 전체의 부피 대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분필의 무게가 전부 얼마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벌크 덴시티예요, 지금. 자, 어찌됐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볼륨은 강의실의 볼륨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프라임 붙어 있는 속도는 단위 시간당 강의실에 있는 우리들의 몸, 무게 전체가 얼마만큼의 리액턴트를 사라지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있는 매스도 우리들의 몸무게 전체고 이거 지우고 나면 뭐야? 강의실 전체에서 단위 시간당 몇 몰의 리액턴트가 사라지느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벌크 덴시티를 여기다 곱하면 볼륨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응 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볼륨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응 속도는 벌크 덴시티를 그냥 곱하면 돼요. 이 촉매를 사용을 하는 반응기 중에 우리가 지금 주로 얘기하는 거는 PBR, Packed Bed Reactor를 이야기하고 있죠. Packed Bed Reactor를 얘기하는데 또 중요한 리액터 중에 고체 촉매를 사용하는 리액터 중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FBR이라는 게 있어요. Fluidized Bed Reactor라고. 이 Fluidized Bed Reactor라는 건 우리과 학생들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최정우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볼 수 있죠. 거기 보면 뭐 장치 항상 뭐가 뭐 거대한 게 있고 학생들 실험할 때 보면 그 안에서 막 분말이 막 날아다니죠. 그게 왜 그런 실험을 하시냐면 거기 날아다니는 분말이 촉매라고 할 때 어느 정도로 이 에어를 불어넣어 주면 걔네들이 유동화되는지 뭐 유동층에 관한 실험을 하시는 거예요. 유동층 그게 플루이다이스드 베드인데 이 유동층 실험에서 벌크 덴시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 패키드 베드 리액터 말고 패키드 베드 리액터는 실린더 안에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패킹되어 있는 거고요. 그 리액턴트가 플로우가 된다고 해서 얘네들이 날아다니지는 않아요. 패키드 베드 리액터에서는. 근데 플루이다이스드 베드에서는 가스를 넣어주게 되면 그 안에 있던 촉매 입자들이 막 날아다니거든. 따라서 가스를 더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이 크게 집어넣어주면 더 넓은 공간에서 날아다닐 거고 살짝만 불어넣어주면 뭐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날아다닐 거예요. 따라서 플루이다이스드 베드에서는 이 벌크 덴시티는 이 볼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하고 연관되어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4학년 때 졸업 논문조로 최정우 교수님한테 이제 배치가 된 학생들은 원 없이 이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그 화공 실험 2에서도 이 FBR 관련된 그 유동층 관련된 실험 꼭지를 이제 만드신다고 내가 들었으니까 아마 화공 실험 2를 수강 신청하면 그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숙제 번호를 미리 줬어요. 문제 3개인데 다음 시간에 강의하고 나면 3장 끝나요. 그래서 미리미리 교원들하고 얘기해서 지금 단계에서 풀 수 있는 게 있으면 미리미리 하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